우리 서비스를 위한 직원 워크북을 만들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운영 규정에 대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직원들한테. 운영 규정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 중에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를 여기다 넣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것은 내용을 우리 기관의 운영 규정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천천박사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정원 60명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에 대해서 우리 정원은 60명입니다. 바로 대답이 나오고, 현재 현원은 뭐 몇 명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 홍보를 하는데,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뭐 전단지도 있을 수 있고, 현수막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운영규정에 적어놨잖아요. 그죠?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소개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 계약 기간, 계약 목적, 적어도 뭐 인증서 기간 동안, 인증서가 끝나는 기간 동안 계약한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용료 비용병법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부담금 뭐 이런 부분들도 대답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운영규정 설명을 하라 하면 뭐 이런 정도만 설명을 해도 정말 설명을 잘한다, 운영규정 내용을 정말 알고 있구나, 이런 내용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평가관이. 그래서 15%가 있고 6%, 9%, 0%,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15%, 6%, 9%, 0%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혹시 운영규정에 대해서 그 교육 받으셨을 텐데,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 혹시 아시는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담당관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답변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0점인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용정원 모집 방법, 아니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이건 힌트를 주고서 점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한 양호 정도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고, 면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운영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예, 저희 정원은 60명이고요. 저희 온라인상으로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로 홍보를 하고, 보통 오프라인에서는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전단지도 있고 현수막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한 날짜로부터 인증서 받을, 뭐 이 정도까지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 정도로 술술술 나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면담은 만점이 나올 테고요. 운영규정에 대한 그 교육 같은 경우에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고든다고 하면 뭐 복지 포상이라든지 고충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써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고충 처리를 할 때는 우리 센터장님이 그 정이고 팀장님이 부이다, 아니면 뭐 고충 처리함이 저쪽에 있다, 고충 처리함에다가 보통 우리가 익명으로 편지를 넣어가지고 해결을 하면 보통 한 10일 이내에 해결을 해주시더라, 뭐 이런 답변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교육을 해주시는 겁니다. 운영규정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퇴직금이 얼마, 급여가 어떻게 되고, 상여금이 얼마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교육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적어도 그렇게 평가가 오기 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러니까 평가가 온다고 하면 평가 기간이잖아요. 이럴 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다고 하면 2달 정도면 거의 외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운영규정 내용 정리해서 잊어버렸을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료 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예,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면책은 이럴 때 됩니다. 그 다음에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운영규정이 어떻냐고 질문할 수도 있고, 고충 처리가 어떻냐고 질문할 수도 있고, 복리 형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카테고리화해서 교육을 하실 때는 한 개씩 1번부터 12번까지 교육을 계속 해주시고, 직접 본인이 읽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게끔 그렇게 교육을 해주시면 운영규정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만점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여 제공 지침 항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급여 제공 지침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종사조 윤리 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욕창 예방, 낙상 예방 관리 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라고 할 것 없이 어떤 키워드를 하나 던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종사조 윤리지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이렇게 나뉩니다.
전문직으로서 윤리 기준을 지키고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합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장하고요. 밑에 보면은 수급자가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나요? 수급자가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공통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전문적으로 윤리를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인종이나 아니면 장애 여부나 뭐 여러 가지 신체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고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바로 답변할 수가 있으면 되겠죠. 그 외의 사항들은 종사자 윤리지침 안에 보면 여러분들 종사자 윤리지침 제가 교육을 해드릴 때 그 간호, 그 다음에 물리, 작업치료 뭐 각각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네, 그 내용들을 각각 파트에 대해서는 좀 숙지하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여기 적혀있는 내용하고. 그렇습니다. 성폭력 예방 지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다 보면 거의 딱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수급자끼리, 직원 보호자끼리, 직원 간의 성폭력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유형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로 전화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단호하게 노논로 대응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답변만 해주셔도 전부가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응급상황 대응 지침은 실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되게 중요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협약병원이 어디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협약병원은 땡땡땡 병원이에요. 우리 협약병원 땡땡땡 병원이고 응급상황 대응 지침을 보면은 그 번호가 적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라고. 이걸 게시판에다 붙여놓으시는 경우도 있으실 테니까 게시판에 보면은 어디 가면은 그 내용이 적혀 있다고 라고 대답을 먼저 합니다. 협약병원이 어느 병원이고 우리는 보통 어디로 가는데 응급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보통 이 정도. 그리고 보통 지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간호사님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님한테 먼저 그 다음에 얘기한다. 보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담당 간호 선생님은 누구누구고 센터장님은 누구누구신데 전화번호는 다 저장돼 있다. 휴대폰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지금 간호사님 그 본인이시나 센터장님 본인이시는 경우에는 제가 담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그 나머지 분들이 된다고 하면 여기 적혀 있는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유무를 확인한다. 진짜 심각한 상황에서는 빠르게 119에 전화할 수 있도록 주위의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거나 내가 전화해도 되는 경우에는 내가 전화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다 대답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예, 응급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응급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사실 질문을 할 때는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그 가슴 통증, 저혈당 쇼크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실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도 폐쇄능 같은 경우 기도 유지를 하고 흡입 가능한 상태로 신속히 이동해가지고 뭐 그 사이에 더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뇌졸중 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병원 이송이 중요한데 그 사이엔 어떤 게 필요하고 호흡곤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가슴 통증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혈당 있을 때는 뭐 초콜릿이나 이렇게 흘리는 뭐 음료수나 이런 걸 흘려주는 게 좋고 낙상이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게끔 하고 불필요한 행동 못하게끔 하고 빨리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화상은 이렇게 하고 경련은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낙상이라고 하면 어르신이 갑자기 딱 내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넘어졌어. 근데 다들 그 다른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나밖에 지금 보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쪽에 어르신이 갑자기 넘어지셨어요. 주위에 근데 다른 사람이 도움 청할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예, 그렇게 어르신이 넘어지면 우선 빨리 달려가서 어르신이 못 움직이게끔 일어나지 못하게끔 자꾸 이게 넘어지면 일어나려고 하는 반동의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빨리 크게 소리 질러서 여기 사고 났어요 불러서 뭐하죠? 피가 나오면 지혈을 하고 상처가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하고 만약에 낙상이 심한 상태라고 하면 119에도 전화하고 우리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뭐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고 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담당자나 119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이 바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뭐 힌트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나와주는 거예요. 화상은 이렇게 하고 뭐 경련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답변을 바로 할 수 있으면 만점이죠, 만점. 네. 이거는 실제 응급 상황이 오면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그죠? 예, 직원분들이 다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비스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안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낙상 같은 경우에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뭐 화상이라든지 뭐 경련도 가끔 일어나죠. 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안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숨을 못 쉰다든지 심근경색이 왔다든지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 뭐 음식 먹다가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떡 먹다가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목에 걸린지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떡을 우리가 거기로 했는데 잘라서 드렸는데 불구하고 목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살짝만 막혔어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 그래서 얼굴이 시퍼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끝내실 거예요? 예. 네, 이런 그 응급상황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강조를 합니다, 제가. 네. 감염병 이거 뭐 종류 다 외울 필요 있으니까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근데 감염 예방 그 관리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감염 예방을 하려면 첫 번째가 손 씻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 씻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감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희 손 씻기 하고 있고 저 앞에 보면은 그 손 세정제도 있고 앞에 보면은 저 옆에 보시면 여기 그 세면대도 있어서 계속 닦습니다. 어르신들 헤어하고 나서도 닦고요. 케어하기 전에도 식사 제공하기도 전에도 닦고요. 계속 이렇게 닦습니다. 어르신들 계속 손을 씻깁니다.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만 답변할 수 있어도 반 이상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치매, 다른 거 아니고, 실제 감염병이 걸린 경우에는 격리를 해야 되고 병원으로 보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설명해 주시면 다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인 상황이니까 누구나 답변할 수 있습니다. 치마 예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손을 자주 움직이려 한다. 예, 우리 작업치료 하잖아요. 그죠? 예, 손을 자주 움직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게 좋고 걷기가 굉장히 좋고 노화 방지를 위해서 소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예방 지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갖다 붙인 거고 여러분들의 지침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관리 같은 경우에 치매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 행동을 없애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욕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려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가는 상황이니까 이 욕창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먼저 관리를 하셔야지 생기고 나면 골치 아파요. 아시죠? 그래서 뭐 그 욕창 평가를 우리가 하는데 실제 평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부가 이렇게 많이 무르는 위치들이 있어요. 우리 욕창 평가 그 욕창 일지 이런 일지를 살펴보면 어느 위치에 많이 생기는지 뭐 복숭아뼈 이런 데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무른 그 피부를 관리를 해놔야 된다 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욕창 같은 경우에는 욕창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욕창을 생기지 않게끔 욕창 고위험자를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욕창 고위험자 예방을 하고 나면 실제 욕창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관리한다.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단백질 칼로리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커지고 줄어들지 않는다. 깊어지고 예, 이게 낮아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려라. 계속 관찰을 해줘라. 매일매일 아니면 매주 관리를 해서 이렇게 건조하게 유지를 해줘라.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케어를 하실 때 물론 이렇게 우리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욕창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고위험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살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간호선생님과 담당 요양선생님이 같이 봐주시는 게 좋으세요. 낙상 예방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낙상했을 때 낙상 대응이 이미 응급 상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5번.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이거를 알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쉬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낙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미리 좀 다 안내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응급보고책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한다. 보통 보조기구 이런 거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최대한 낙상에 무리가 없게끔, 그러니까 낙상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 우리 시침에 따라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노인 학대 유형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외우기 쉬운 게 뭐예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뭐 이런 것들, 유기,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딱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막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신체적으로 학대는 때린다는 얘기예요. 정서적 학대는 욕하는 거예요. 성적 학대는 성적 학대죠. 재정 학대는 돈을 뺐죠. 이렇게 딱 설명하시면 이거를 못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죠. 네. 근골격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그 직원분들, 특히 어르신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기관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설명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호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교육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직접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각각 그 체조라든지 근골격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시간을 좀 주어서 한 3분, 4분씩을 한다든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해서 그거를 직원들한테 어떻게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파트도 있어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음 평가 때는 주간보호에도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좀 이게 이제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딸 때 이미 배우신 내용이긴 하지만 계속 리바이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급여적 지침 항목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 지침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개인정보 정의고 누가 부다. 근데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처리 및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기간, 뭐 이런 내용들,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요. 성명,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만 대답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개인정보 보호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는지 아세요? 얘 보통 개인정보 처리 목적하고 보유기간하고 그 다음에 삼자 제공한테 하는 권리 의무 개인정보 항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두세 개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성년하고 생년월일, 뭐 주민번호,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인정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 저기 보관함에다가 보관하고 있고, 만약에 그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거는 컴퓨터에다가 비밀번호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은 외우기 쉽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센터장님이 교육하시기 쉽게끔 질문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이거는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다가 그걸 써드리면 좋겠는데 직접 이거는 질문지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 방식으로. 그러면 선생님들 외우기가 참 쉬워요. 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들도 있죠. 네, 나의 근로기준 근로계약상. 우리 기관의 급여일은 2길 다음 달 25일입니다. 월급 받는 날 다 알죠? 그리고 휴일인 경우에는 25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 전날에 받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25일에 발부받는데요. 이때 그 이전에 받는 때 누가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급여 명세서를 어떻게 받느냐? 이메일로 받는다, 문자로 받는다. 매월 센터장님이 월급 주면서 설명해 준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세서를 주라고 돼 있죠, 그죠? 명세서 발부를 할 때 어떻게 준다, 이게 전부가 잘 안 나와요, 2번이. 그러니까 급여는 며칠인지 내가 외우고 있죠. 근데 명세서를 언제 받는지 이거는 내가 받고 있는데도 몰라. 왜냐면 이메일로 받았어, 문자로 받았어. 문자를 안 보는 분도 있어, 심지어. 그렇지 않나요? 네. 문자 뭘 봅니까? 문자에 명세서가 와 있어? 그리고 궁금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보는 분이 있고 아예 문자 뭐 신경도 안 쓰시는 분도 있다고요. 그러면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급여 명세서는 매월 문자로 가니까 확인하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여기 중에서 기본급은 얼마고, 뭐는 얼마고, 수당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 들어갑니다. 이 설명을 이제는 오픈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픈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오픈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하시고요. 나의 주휴일은 근무표에 따른 요일이고, 뭐 이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뭐 수요일부터 뭐 일요일까지고, 뭐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무급휴일 동안 근무표에 따릅니다. 화재 시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보조원 선생님들, 운전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의 소정 근로 시간은 20시간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예. 30시간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화재 시 나의 역할은 어떤 반입니다. 화재 시 저 같은 경우에는 소화반이라서 저기 빠르게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실제 불이 난 부위에다 뿌립니다. 제 역할은 피난 역할이어서 저 눈앞에 보이는 10분을 빨리 모시고 피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지휘부라서 빠른 대처와 지휘로 기간을 지킵니다. 이렇게 대답을 짧게 할 수 있도록 써주십시오. 제가 여기다가 뭐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런 그 한 줄밖에 안 써졌겠어요. 선생님들이 이걸 외울 수가 있냐고요. 각각 나의 역할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얘기로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팁이에요. 이 꿀팁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세부적인 거는 뒤를 보고서 이제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연락반 이런 거고, 소화반 이런 거고, 대피유도반 이런 거고, 구조 이런 일을 한다. 근데 여러분은 대답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휘관 같은 경우는 안전계획 수립하고 확인하고, 안전시설 정기점검 확인하고, 갑반의 임무 속달해서 전달한다, 전파하고 지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한 줄로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팀장님이시든 아니면 센터장님이시든 아니면 복지사님이시든 이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전체적인 거를 달달달달달 외우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 김땡땡 선생님 같은 경우 연락반이시니까요. 화재가 나면 바로 119에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담당자가 만약에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자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불러서 다른 사람으로 일 대체를 하고 이쪽으로 오게끔 불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기땡땡 선생님 같은 경우에 소화반으로서 어디에 지금 그 소화기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소화조는 바깥에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소화조를 빨리 데려오는 역할을 하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소화기를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던지는 역할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피요도반 선생님 같은 경우에 땡땡땡 세 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불이 나면 어르신 모시고 10분씩 빨리 모시고 나가세요. 우리 30분 어르신 10분 모시고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추후에 구조구급반이 있다면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설명을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내 역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분말 소화기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가서, 그러니까 밀도 가져와야죠.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피난 안내도에 보면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그걸 달달달 외우라고 할 필요 없이 피난 안내도에 나와 있고 저기에도 하나 있고 저쪽에도 하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다 본인들이 외울 수 있어요.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뒤로하고 이렇게 해서 뿌린다. 투척용은 던진다. 쉽죠?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한 조가 돼서 조작을 하는데 열고서 꺼내가지고 꺼내서 돌려서 쏜다. 그런 다음에 건조하고 돌려놓는다. 간단합니다. 화재 났을 때 이 연락반이죠. 네, 비상벨 올려 사람들한테 알리고 불이야 큰소리 외치고 전화 돌리고 119에다 이렇게 연락반 이렇게 하고. 지진 발생 시에 이건 또 이제 또 그 재난 대응이네요. 그죠? 지진 발생 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 내부에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는데 길어야 1, 2분 이내로 종료가 됩니다. 예, 저 겪어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흔들리다가 멈춰요. 살짝 멈춥니다. 흔들리는 게. 그때 빠르게 도망가라. 대신에 지리 특성상 산이 인접한 지역이므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한다. 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대피를 빠르게 하셔야 된다. 근데 하필이면 소경 중이었다고 하면 차량을 빠르게 평지로 이동시키고 차에서 떨어진 곳으로 대피 이동한다. 네, 이런 내용들이 행동요령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교육을 해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기관 복장이 이 앞치마일 수도 있고요. 앞치마가 아니라 어떤 그 유니폼일 수도 있는데요. 앞치마이신 경우에는 제가 그 환경 때 교육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교육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주의할 사항이니까. 이거를 평소에 쓰시는 앞치마와 화장실 케어를 할 때 쓰는 앞치마를 다르게 사용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화장실 앞에다가 앞치마를 아예 걸어 놓으세요. 화장실용. 네, 그래서 일단 그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청결하게 급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기관명이 적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즉시 보고해라. 그리고 급여 제공 후 전후에 손을 씻고 식사 제공 전후, 기저귀 케어 전후, 단체 등으로 감염 예방 관리는 필수다. 수급자 한 분 한 분 존중받아야 되는 대상이니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서 수급자를 공경하는 태도로 급여를 제공해 합시다.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유 어머니 식사 드실게요. 이렇게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분 엄마 식사하셔야죠. 엄마 밥 먹어. 이렇게 약간 친근감의 표현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본인의 어휘 습관이 이렇기 때문에 고쳐주질 않으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고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데에서는 존댓말을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데에서는 안 고쳐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습관을 들이게끔 하면 나아집니다. 어떤 습관을 들이냐면요. 희한해요. 자, 이걸 꼭 따라 하십시오. 오늘 보시면 꼭 따라 하세요. 어르신, 식사 제공해 드릴게요. 어르신, 이 닦아 드릴게요. 어르신, 오늘 프로그램 저쪽에서 하실 거니까 저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어르신, 화장실 급하세요? 화장실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급여 제공 기록지에 적혀 있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어르신 세수하실게요. 어르신 목욕하러 가실게요. 라고 하는 것을요, 선생님들 교육하는 자리에서 선생님들 앉혀놓고 같이 따라하게 하세요. 어르신 뭐뭐 하러 가실게요. 뭐뭐 하러 가실게요. 뭐 하실게요 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존댓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존댓말로 시작해서 반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나쁜 남자가 아닌 이상. 존댓말로 시작해서 존댓말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 특성이 그래요. 반말로 시작하면 반말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내용을 각각 여러 가지를 한 페이지를 만드셔서 선생님들한테 자꾸 따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픈을 할 때, 오픈을 할 때나 아니면 그 단체 행동을 할 때, 이럴 때 이렇게 육성으로 같이 외쳐주시는 그런 연습을 하신다면 어르신들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어떤 그 어르신한테 알리고 나서 대답을 하는 그런 부분들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상연락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비상연락망이 지금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건 게시판에 붙여놓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선생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오늘 그 직원 교육에 대해서 워크북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워크북 같은 경우에 저는 웬만하면 많은 분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밴드에다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밴드에. 그래서 밴드 업로드 하면은 다운받아서 고쳐 쓰세요. 예, 그냥 저희 걸로 쓰지 말고 제가 지금 팁으로 드렸던 내용들을 추가해서 고쳐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해주신다면 이 직원 면담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나오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희 천천박사한테 배웠는데 만점 못 받으시면 유튜브를 하는 이 기분이 참 그래요. 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